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유머러스하게 설명하기 위해 한 번 상상해봅시다. 한적한 마을, 공동체 빌리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마을은 모든 일을 공동체의 가치에 따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마을의 중대한 축제 마을 베스트 셰프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각 자랑스러운 요리를 만들어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최고의 파이 만들기였고 참가자는 개인의 레시피를 최대한 발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빌리지에서는 개인의 창의력보다 공동체의 맛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파이는 반드시 3가지 비밀 재료를 포함해야 했습니다. 이 재료는 마을 모두가 사랑하는 코코넛,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고수, 그리고 마을 어른들만의 특제 소스였습니다. 이 특제 소스의 맛을 표현하자면 오묘하다 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대회 날, 한 참가자, 애니는 독특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녀의 걸작 플레인 애플 파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애니는 결국 필수 재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내심 불만스러워하며 코코넛과 고수를 뿌리고 특제 소스를 약간 넣어 파이를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심사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 파이를 맛보며 코코넛의 풍미와 고수의 향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애니의 차례가 되었고 심사위원들은 파이를 조심스럽게 시식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고는 이내 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파이는 정말 특별한데요? 이 오묘한 조화라니. 코코넛의 달콤함과 고수의 향긋함, 거기다 특제 소스의 오묘함까지. 한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결국 애니는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녀의 파이는 공동체의 가치와 독특한 맛의 조화를 절묘하게 이루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빌리지의 마을 사람들은 애니의 파이에 끊임없는 찬사를 보냈고 애니는 자신의 초점이 아닌 공동체의 가치를 따른 덕분에 얻은 이 영광을 기뻐했습니다. 이후로도 공동체 빌리지에서는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맛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때로는 개인의 개성과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재료와 부딪힐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일부분이 된다면 결과는 언제나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진정한 의미를 웃음을 넘어서 그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이후 애니의 플레인 애플파이는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래 세대에게도 공동체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훌륭한 예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어느 작은 마을인 행복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결정에서 항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이상한 마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행복마을은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늘 서로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데 그들의 모든 결정은 마치 하나의 공식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회의 때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쾌락 계산기를 세워놓고 모든 결정의 쾌락과 고통 점수를 철저히 계산하여 그 결정이 가져올 총합적인 쾌락이 더 큰지 판단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새로운 광장 조경을 위한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종류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벚꽃나무를 심자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건강에 좋은 사과나무를 선호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쾌락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벚꽃나무는 봄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여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큰 쾌락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는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사과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실질적 쾌락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쾌락 계산기는 사과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아쉬워했지만 곧 매일 신선한 사과를 먹는 즐거움에 그 결정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가 더 많이 누리거나 덜 누림이 아닌 마을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타자기로 시끄러운 타자 소리를 내며 회의록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고 그 소리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웃은 다시 쾌락 계산기에 그의 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소음이 주는 불편함이 몇몇의 낮잠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마을은 그에게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찾도록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이웃은 방에 방음 장치를 설치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낮잠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마을에서는 큰 결정에서부터 작은 자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모든 주민들은 이 방식이 꽤 만족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자 혼자만의 소소한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전체적인 행복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가끔씩 이 방식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할 영화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해리포터 시리즈가 선택되곤 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보다 해리포터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공리주의에 입각해 살다 보니 행복마을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삶의 쾌락이 때로는 숫자로 측정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끔은 소수가 원하는 것이 어쩌면 다수에게 잠재적으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벤담의 이론을 존중하되 삶의 다양한 색채를 포용하는 법도 배워갔고, 그렇게 행복마을은 더 많은 웃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이렇게나 무궁무진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주듯이 우리 모두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철학적 기준을 염두에 두고 삶의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도시애인 과관계 탐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였고, 그는 늘 커다란 돋보기를 들고 다니며 일상의 사건들을 기묘하게 풀어내곤 했습니다. 알렉스는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 회의론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종종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사람들은 그가 도심의 광장에서 또 한 번 이야기의 막을 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작은 마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한 집의 전등이 깜빡이며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건을 7시의 저주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전등이 깜빡이는 순간 마을 중앙에 설치된 고대의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등이 깜빡이는 것과 종이 울리는 것의 관계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알렉스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죠. 이 종은 저 전등이 깜빡일 때마다 반응하는 것이다 하고요. 그래서 해결책도 나왔습니다. 저녁 6시 55분에 마을 전력 공급을 차단해 전등이 절대 깜빡이지 않도록 화면 종도 울리지 않을 거란 계획이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치밀한 계획에 감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스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종이 울릴 때 주변에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나무 그 아래에서 어린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곳은 많은 별빛 아래 신비롭게도 전등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 아이들이 등장해 줄넘기를 시작할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마을에 퍼졌고, 그 진동이 종의 기계적 시스템을 건드리며 울리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알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등의 깜빡임과 종의 울림은 기괴한 우연이었을 뿐, 진정한 인과관계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흉이 말했듯이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사건들의 연결은 결국 우리의 믿음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그 연결을 반드시 믿거나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알렉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수많은 사건이 다면적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사건을 바라볼 때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늘 그랬듯이 그의 돋보기를 들고 다음 모험을 찾아 나섰고,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 회의론은 실제 삶 속에서 유쾌하고 흥미롭게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세의 어느 작은 마을에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철학과 법학에 관한 지혜를 나누어주는 현자로 유명했습니다. 에드워드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정통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무너져 마을 사람들은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무너진 다리를 두고 각자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새로운 다리를 현대식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전통을 지켜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에드워드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자연법 이론을 기반으로 한 그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 에드워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말씀하신 자연법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법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언제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어서 말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 즉 다리를 새롭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 전통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자연법 이론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커뮤니티의 이익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다리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고 협력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은 다리의 외형보다는 다리가 우리의 공동체, 정신과 본래의 기능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전통적인 방식이 더 좋은 결속과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식 다리가 더 큰 안정과 효율성을 제공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즉, 우리의 결정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의 논쟁이 다리의 형태보다 그 다리가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대식이든 전통식이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다리를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다리 복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리가 완성되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다리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연법 이론에 따라 인간이 본성을 존중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